그러면 이것으로 일단 정당발전위원회에 관한 사안은 잘 만드셨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아니 연구원장님이 그러시니까 진짜 잘 만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인증을 해주시네. 그 제가 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저도 네. 또 굉장히 전 당원 주권론자고 또 계속해서 당원의 어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당의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정당사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정치사적으로 중요하고 이걸 잘해가는 것이 전 세계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당을 우뚝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유럽식 대중정당과 미국식 지지자정당이 융합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당원들이 많잖아요. 유럽식이거든요. 미국은 사실 당원의 개념조차 설정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데인데요. 그런데 이 당원들이 많으니까 국민적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그리고 일반 당원과 국민당원의 경계를 없애고 유럽은 지독한 정당 운영의 지독한 대의 체계거든요. 전당대회도 뭐 1,000명 뭐 많으면 1,500명 모이고 어떤 사람들로 대의원 구성되는지 딱 특정돼 있어가지고 아주 초절정 대의제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원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지지자들이 후보를 결정하고 오픈 프라이머리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융합한 최초의 정당입니다. 사실 우리 제는 국민과 당원들에게 익숙한 국민과 당원이 5대5 이런 것도 사실은 해외에 없는 걸 우리가 실험해 본 그렇습니다. 건데 예. 그것이 계속 이제 발전이 돼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죠.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평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당 그다음에 청와대 함께. 요약하면 국민은 지지하는데 지지도는 높은데 입법 성과를 내기는 만만치 않다. 왜? 국회가 어려우니까 여서야 되니까. 대안이 뭐냐를 놓고 대선 때부터 토론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대연정이라는 논리가 나오기도 했고 통합, 협치 뭐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쟁점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어찌 보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그럴 수도 있고 다음 전당대회의 쟁점도 될 수가 있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봐서 큰 틀에서 봐서 여서야대 어떻게 헤쳐가야 됩니까? 저는 여소야대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 운명을 의원 빼오기나 혹은 정치적인 변화, 세력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주면서 극복하고자 했죠. 과거에 이제 3당 합당이 그랬던 거고 DJ 대통령 때도 의석수의 부족함을 하여튼 채우기 위해서 뭐 DJP 연합도 있었습니다만 당시 꿔주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꿔주기도 있었고 그 유명한 연호론 다시 네. 돌아오겠습니다. 꿔주기도 있었어요. 연호론도 있었고 또 지금 저 자유한국당 쪽에서 또 넘어온 사람도 있고 빼온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위적인 것이 일단은 안 먹히는 시대다. 인위적인 왔다 갔다는 끝났다. 예. 일단 그거 첫째. 그러면 실리적으로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실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누구냐? 자유한국당하고 합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국민의당 정도가 남았는데 국민의당은 지금 합당을 또 바른정당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제 분당이 불가피한 지경까지 지금 간 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 뭐 그러면 호남에서 당선된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정도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다 갖고 온다 하더라도 20석인데 한 두세 석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의사결정 과정에 국회에서 무슨 변화가 있겠냐. 원칙에도 안 맞고 또 그렇게 된 상황도 해봤자 실리적으로도 뭐 그렇습니다. 그 그다음에 다음에 상황에서 설령 과반수를 넘었다 하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 국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착시 현상을 하나 버려야 될 게 매 건마다 여야가 싸우는 것 같지만 주요 법안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요 법안이라는 게 예산 빼고요. 예산은 늘 그렇지만은 결국은 통과되는 거고 주요 법안이라는 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든 법인세 지난번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당 체계에서 대야 전략을 잘 갖고 나가는 것이 더 실리적으로 좋은 건지 아니면 과반수도 안 되는 합당을 하거나 의원을 합쳐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과 실리, 문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지 못하는데 왜 자꾸 그런 생각하느냐는 거는 저는 관성이고 옛날에 해석법 명분 실리 문화 모든 면에서 예.
옛날식 빼오기 또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새로 판짜기 이런 생각은 버리는 것이 맞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통합을 아마 시청자들에서 보시는 시점에서는 통합선언이 끝난 뒤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사실 더 관심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도 있겠지만 그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머릿속에는 실은 나중에 자유한국당 2단계 잔존까지 다 해서 2단계에서 내가 보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다 이렇게 다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수와 진보가 1대1 구도로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시 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국은 1대1 구도로 간다고 보는데요. 우선 지금도 사실상 1대1 구도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기형적으로 지금 4당 또 정의당까지 합치면 5당 체계인데요. 이 자체가 기형적인 거죠. 지금 그것이 영원불멸하고 혹은 지속적이라고 보는 국민은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대1인데 저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색할 겁니다. 이미 적폐 본진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즈음이 되면 안철수 대표의 몸무게가 엄청난 다이어트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색해질 거다. 우선 지금도 유승민 대표가 갑, 안철수 대표가 을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도. 그리고 국민의당을 다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호남 의원들을 제외하고 비례대표 중심으로 가고 당명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한번 심한 다이어트가 될 거고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 2단계 마지막 파이널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대권주자,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것이 성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대1 구도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꿈꾸고 가는 안철수 대표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초기 통합 논의에서 저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당하기 어려울 거다. 근데 지금 정말로 어거지 합당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 대 당으로 가야 되는데 당을 쪼개서 더 많은 의원들을 내놓고 그다음에 합당하는 건 합당이라고 보기 어렵죠. 결국은 자유한국당하고 유승민 대표가 합당하더라도 유승민 대표는 아마 그런 의미로서 징검다리로서의 국민의당이 필요했을 겁니다. 바로 자기가 뛰쳐나왔던 당으로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유승민 대표는 징검다리가 필요한 거고 안철수 대표는 2단계 통합을 통한 호랑이굴 들어가기. 사실은 둘 다 징검다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엄밀한 의미로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솔직하게는 정말 안 되면 혼자라도 가고 싶을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는 지금 국민의당 그 포지션을 갖고 다음에 의미 있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착시죠. 근데 그렇다고 그 다음에 저렇게 가면 또 의미 있는 대통령 후보가 될 거냐? 저런 걸 보고 고생 많이 해서 이제 별로 남는 건 없다. 우리가 이렇게들 보죠. 그렇죠. 먼 길을 돌아서 제도권 밖으로 가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그 통합을 하고 그 세력이 자유한국당과 뭐 적절한 방식의 연대를 해서 어쨌든 지방선거 때 1대1 구도를 만든다. 곳곳에서 라는 경우까지를 전제해 놓고 지방선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방선거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자세랄까 전략적 원칙을 이 기회에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선거에서의 연대 연합으로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로 국민들의 생각 또 이 국면을 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후에 이제 2단계 최종 합당도 결국은 적폐 본진으로의 흡수거든요. 그래서 그 반향도 제가 보기에는 폭발적이기는 어렵다. 그러면 첫 번째가 정당으로서의 분명한 이제 펀더멘탈이 있어야 되고 지지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보수 아닙니까? 파괴된 보수를 확실하게 묶어내야 되는데 그 한계가 있을 거다. 두 번째로는 명분과 인물이거든요. 명분과 인물이 또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마 안철수 대표는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홍준표 대표 뭐 이런 분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만 가면은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가는 과정에 그거보다 더 왜소해질 수 비슷해질 수 있다. 자기가 그런 제끼려는 거죠. 사람들과. 그래서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인위적인 1대1 연합
구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넘기는 어렵고 다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편안한 구도로 가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눈치채고 점수를 안 주니까 역시 후보 구도나 전체 전략에서 혁신이 필요하다. 그 관점이. 그래서 이겼는데도 지방선거를 저렇게 임하는구나.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전략공천을 이거는 어떤 선거든지 전략공천을 열어놔야 됩니다. 근데 완전히 봉쇄돼 있거든요. 이건 열어놔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고 전략공천을 대표나 이런 분들이 사유화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치르는 집권여당 지지율에 취해 있는 집권여당 의 선거로 인식되지 않고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노력해서 국민 여러분들 앞에 나섰습니다라는 것을 하려면 전략공천 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략 공천은 물론 청년이나 여성 그렇습니다. 혁신적인 공천을 뜻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오랜 기간을 거쳐서 평균 연령에서 지금 자유한국당보다 낮거든요. 그전에 높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지방선거는 이번에 편안하게 치르면 훨씬 더 고령화됩니다. 우리가 2010년, 14년 2연승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인물, 그다음에 큰 틀에서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 진짜 분권, 그다음에 진짜 정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표 브랜드를 정말 야심차게 내놓고 그리고 인물 구도에서도 여당의 지지율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징표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지방선거 전략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혁신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표현이 죄송합니다면은 여소야 되면서 어줍지 않게 새로 밀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취해서 지지율로 밀어보려고 하거나 안일하게 가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겼을 때도 저게 의미 있네라고 국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승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국민에게 뭔가 기여하는 것에 모든 걸 거는 그런 승부가 필요하다. 제가 이기고 난 다음에 혁신이 진짜 혁신이라는 페북글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의적 통합은 결국은 실패하거나 분당을 야기할 것이다라는 그 두 번째 글 마지막에 적어도 대통령 집권 마지막 2년 그것에 레임덕이 없고 오히려 더 강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분기점이 총선이고 그것이 곧 재집권의 바로미터다. 그래서 적어도 총선 때까지는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들을 마주해야 된다. 이런 걸 썼습니다. 근데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치르려고만 하면 그건 국민들이 금방 총선까지 가지도 못하죠. 총선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이 10년 정도 최소한 보고 그것을 역산해서 보면 다음 총선이 물론 당의 선거가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21대 총선이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진짜 집권은 저는 이때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요 관련 질문을 드리면서 아마 이런 지금 저희가 나눴던 얘기에 대한 생각이 대선 때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굳이 좀 확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일종의 노선적 어떤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면서 질문 드렸는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총선 승리 그 또한 혁신하면서 얘기는 총선 승리가 중요한데 그때까지 가는 기조를 딱 보면서 지방선거에 임해야 된다. 대선 때는 영입을 하셨고 총선 때도 영입을 하셨고 자타가 공인하는 정무기획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재성의 정무적 기획 감각의 원천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선 조금 뭐 오해도 있고 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저는 개인 욕심을 안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특징적인 환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공부와 모든 트레이닝이 그렇듯이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나 현안 하나가 발생을 해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동 반응으로 그걸 분석하고 또 상상하고 또 좋은 대안을 찾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거의 뭐 매일 진행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규모의 경제 비슷하게 일정 어느 지경에 간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또 정치권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일 중심으로 하는 경우 또 늘 그거 할 때 자기 사각 끼는 경우 예. 또 어떻게 보면 늘 사람을 또 배려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공적인 어떤 일과 성과를 추구할 때는 가급적 뭐 정치하는 사람이 왜 사적인 목표와 이런 것이 없겠어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절제 있게 이렇게 배치하고 뒤로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일정한 성공이 있었다고나 할까?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늘 어떤 여러 가지 할 때 마지막에는 사적 판단이 끼는 경우는 대부분 보기가 안 좋아지죠. 네. 네. 불출마, 호위무사, 기획, 영입, 권리당원, 직접민주주의. 제가 최재성 하면 생각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몇 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것이 다 지금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맥락에서의 정치를 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재성이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이랄까, 뭐 개인적인 거 큰 틀 포함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당 정치를 통한 아주 상식적인 시스템들이 작동하는 그래서 사람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속에서 정치를 하면 퍼펙트하지는 않겠지만 만사가 형통이 되지 않겠나 그런 아주 뚜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 정치론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공감의 폭이 좀 넓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 드는 거 하나가 과거에 당내에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좀 많이 씁니다. 김대중을 잇겠습니다. 또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뒤를 잇겠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죠.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더 나아가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뒤를 잇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것에서 지금 권력을 생성하는 주체가 국민이 되고 당원이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옛날식으로 본다면 친노가 세다, 뭐 친문이 세다, 그다음에 뭐 당내에는 뭐가 주류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재성식으로 해석한다면 이제는 그런 것도 뛰어넘어서 당내 정치와 구도의 프레임이 뭔가 기존에 생각하는 그런 친 누구, 뭐 친 DJ, 친노, 친문 이런 것이 아닌 무언가 다른 프레임으로 변하는 정치의 시대가 열릴 것이고 가고 있고 또 지금 외연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본질은 뭔가 다른 것이고 지금 추구하는 정당 발전의 상도 이 잘 되면 당에서의 어떤 논쟁 구도, 정치적 구도의 프레임 자체가 종래 우리의 프레임과는 다른 프레임으로 가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질문은 좀 30점짜리로 드렸지만 답은 분명히 90점짜리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당 구도의 프레임 당내에서 그 아까 지향하는 정당 정치를 한다면 당이 바뀌어갈 것 같습니까? 또 바뀌어가야 합니까? 역시 이것도 시대 흐름과 주권자로서의 국민 지지자의 실체 역시 이제 문명적 상황 속에서 정당의 구조 또 경쟁 구도 과거의 개파나 원칙 없는 경쟁에 대한 극복 이런 것들이 살펴져야죠. 저는 한 우산 속에서의 경쟁이 제도적으로 이번 혁신안이 통과되면 마련될 텐다. 한 우산 속에서의 예. 경쟁. 과거는 한 우산 속의 경쟁이 아닌가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여차하면 나가는 경쟁인가? 자기 우산이 이 보스일 수 있고 저 보스일 수 있고 여러 우산을 그렇습니다. 같이 쓴 경쟁이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우산도 사실 그거를 한 우산으로 할 수 없는 게 4년 반 남은 그럼 한 우산 속에서의 경쟁에서의 우산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친문 그런 의미의 그것도 그런 게 아니다. 아닙니다. 정당 정치라는 어떤 뭔가의 큰 틀 그 우산이다. 저는 당원과 지지자라고 보고 당원과 지지자라는 우산 속에서의 당원과 경쟁. 지지자 그다음에 국민인데요. 특히 정당 내에 제도화되는 거는 당원 지지자죠. 근데 이 숫자가 엄청 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관통하는 거는 수평적이에요. 그러니까 친문이라 하더라도 대응을 잘못하거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은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용인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당내 질서의 탄생을 예고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 다음에 대안이 뭐냐?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당원과 지지자라는 한 우산 아래서 경쟁하게 하는 거고요. 그 틀을 이번에
제시를 한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게 우리가 늘 교과서에서만 이야기했던 개인과 계파 중심이 아니라 정책 중심의 정당 그렇습니다. 또는 노선 중심의 예, 노선. 정당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지탱하느냐? 새롭게 당을 버텨주고 있는 당원들이 버텨주는 것이고 그것이 아마 주창하신 국민의 참여, 당원의 권리, 결정. 당원의 국민이 결정, 참여하고 당원이 결정하는 정당. 국민이 참여하고 당원이 결정하는 정당. 그러니까 일례로 전당대회 문화만 한번 이제 예측을 해보면요. 지난번 추미애 대표를 선출했던 전당대회 때 각 후보들이 제시한 컨텐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대표 선출하는 데에 이렇게 막 그 가열된 나라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령, 주요 당원, 그다음에 공천 특별당규, 주요 의제, 합당 해산 이것을 결정하게 돼 있고요. 또 선출하는 대의 권력에서 또 위임된 의제를 일상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전당대회 주자는 컨텐츠를 내놔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은 그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남기고 지역 순회하고 뭐 이런 일정 말고 최소한 6개월 전에 내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335 토론하고 혹은 공식적으로 토론하고 하면서 전당대회 때 그 사람의 주의 주장을 놓고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토니 블레어가 소위 말해서 노동조합 권한에 대한 수정을 아주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되니까 당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수당이 되니까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토니 블레어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토니 블레어가 지향했던 노선의 승리. 노선의 승리죠. 그리고 고든 브라운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그냥 대표 뽑는데 가열된 전략과 전술 합종 연행이 기본이었던 그런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렇게 당원의 의사결정권들을 확대를 해주면 컨텐츠를 안 내놓을 수가 없고 나친한 어떤 대표, 나친한 어떤 최고위원의 선택이 아니라 당이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길, 노선의 선택으로서의 전당대회가 네. 돼가는 길로 우리는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죠, 사실은. 그랑제골 뭐 정당 발전이 끝난 다음에 얼핏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그 추진을 계속 하실 건가요? 그리고 역시 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뭘 하는 것보다 제가 민주원권에 이제 제안을 조금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래도 정당과 관련된 틀 속에서 진행해야 이게 또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속성을 그랑제골 이름이 어려워서 무슨 빵집 이름 수준으로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파리바게뜨 뭐 이런 거. 결국은 우리 당도 끊임없는 과제가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마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고령화돼 있어서 정치 신인이나 또 뭐 여성 상급 선거에 도전하는 분들에게는 내용적 사다리라도 같이 놔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정무기획 인력이 거의 전무하잖아요 지금. 네. 있던 분들이 또 청와대로 가고 집권의 안 좋은 점이 그거더만요. 당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걸 하려면 원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을 좀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연구원과 함께 한번 잘 해보시죠. 네. 그 뭐 송파 보선 얘기도 나오던데요. 근데 그 뭐 언론에 한번 나가지고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저는 보궐선거는 일단 보궐선거가 어느 지역이 나오느냐 이거를 일단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 차원의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저쪽의 후보가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를 놓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요. 우리 당에 지금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궐선거 대기자? 소위 말해서 좀 경쟁력이 있는 예비군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어느 지역 보궐선거 나온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에 혹시 현역 의원이 하면 거기도 보궐이 되고 이런 걸 보자는 거고 그 해당 우리가 현재 예상할 수 있는 보궐 지역에는 그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우리 후보가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어느 지구당의 위원장이든 그와 경쟁해야 통상이면 꼭 그 지역에 있던 아니던 보궐선거만큼은 더구나 우리처럼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전략적인
판단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후보군을 좀 가지고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고 또 통상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어느 지역이 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대기 선수들이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말고는. 근데 새누리당은 좀 있어요. 이번은 특히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선수들이 우리가 정부나 기관으로 그렇습니다. 많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것과 아까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인적 혁신 전략 공천을 통한 우리의 간절함 이런 것을 공천으로 지방선거 구도로 피력해야 국민들께 보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0개 이상 나는 거 아닙니까? 보궐선거가. 그래서 지방선거 못지않게 보궐선거 중요도가 커지거든요. 사실은 그 참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대목이에요. 그런데 예비군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는 있어요. 여차하면 예비군을 찾고 더 큰 차원에서의 영입도 생각해봐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지방선거 이상 고민해야 되네요.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은 두 가지 다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한 10개 이상 자리가 나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국정 운영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부족하지만 어떻게라도 보태서 보궐선거가 아마 그 의미가 굉장히 클 겁니다. 보궐선거에서 하여튼 다 못 이기면 특히 수도권에서 못 이기면 휘청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할 정도로 의미부여가 될 텐데 예비군은 없고 그러니까 저는 송파을이라고 설령 의사가 있어도 특정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 이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 구도를 놓고 상대 전략을 놓고 그다음에 가라 그러면은 가야죠.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몇 군데씩 나올 텐데 아주 중요한 후보군의 하나로 생각하고 이번에 뭐 안희정 지사도 불출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하여간 또 특정 개인을 떠나서 보궐선거 전체에서 여소야대 상황을 우리가 돌파해가기 위한 유력한 후보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이 더 고민해야 될 대목입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 최 의원님께 여쭤보기도 하지만 당신 생각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사실은 두 번째 그렇습니다. 질문이죠. 예. 당이 어떻게 할 거냐를 판단해야 그런 되겠죠. 의미에서 안 지사님도 네. 지사 3선을 안 하시겠다고 그제 말씀을 하셨는데 보궐선거 문제는 정당인이라면 또 보궐선거 의미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그거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이제 안 지사께서 저도 그래서 그 인터뷰를 어떻게 하셨는가 재확인을 좀 해봐야 하는데 바로 듣기로는 보궐선거도 문을 닫았다고 했는데 제가 본인은 그럴 수밖에 없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일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일단 보궐선거 공천은 당의 또 고민의 영역이니까 네.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또 뭐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네. 다루셨으니까 하여튼 그거는 이 중요한 보궐선거에 선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 보궐선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꼭 개인적으로 뭐 생각이 있냐 없냐를 여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나눴던 많은 이야기에 기초해서 당이 가야 할 길을 생각할 때 또 당의 바탕인 당원들의 상당수가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생각할 거라고 보고 그냥 뭐 저희가 쉽게 생각할 때 다음 당대표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도전의 영역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제법 많은 분들한테 제 거치나 출마 문제 또 뭐 전당대회 문제 이렇게 물어오면은 제가 스스로의 문제를 거취를 목적하지 아니하는 정치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심이거든요. 저는 목적하는 순간 모든 게 꼬인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 8월 달에 전당대회인데 그것을 전제로 뭐를 한다? 그 정치가 과연 국민이나 지지자들에게 제대로 투영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금방 알아보겠죠. 금방 알아봅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트릭이 안 돼요. 과포장이 안 되고. 예. 그래서 실제로 아무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이제 보궐선거 정도는 어느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당이 원한다면 대기선에는 출전 있어야 준비로 된다. 몸풀기 정도는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뭐 그건 당연히 예.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적절하신 말씀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 지키시기도 했고 당에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있을 텐데 역사적으로 볼 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쭉 남아서 또 이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를 가진 입장에 서고 싶습니까? 마음, 감성 이걸로는 정말 우주처럼 통하고 그 다음에 논리와 판단에서는 또 함께 하고 또 논쟁하고 그래서
결국은 차이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꽤 저도 과거에도 노력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소위 말해서 이제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차이가 있거나 뭐 이러면은 해소하려고 하고 또 인정하고 장점을 인정하고 과오를 인정하고 이런 게 다 됐다고 봐서 참 좋은 네. 것 같아요. 정치를 하면서는 잊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고 그 단계에 가고 나면 굉장히 서로 기분 좋은 관계가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의 바탕을 이해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얘기를 나누고 뭐 조금 아닌 거 싶으면 그것도 뒤에 뭐 자락을 깔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저는 그러한 관계를 어느 정도 도달도 했고 또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으로 저로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제 해석이 크게 틀리지 않다면은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나눴고요. 오늘 정당 발전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로서는 뭐 평소에도 제가 우리 최재성 의원님을 좋아하지만은 와닿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어떻게 보면은 아마 비슷한 접점이 좀 있어서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일을 중시하고 또 그런 것에 있어서 사적인 것을 좀 뒤로 돌리면서 쭉 이렇게 해오셨어요. 그리고 지향해 오셨던 정당 발전의 영역이 지금은 이제 문명사적인 변환과 이것이 연관이 돼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흔히 이야기하는 안정된 국가 경영, 국정 10년, 15년 갈 수 있는 틀을 만드냐 하는 그런 고비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기는 혁신이라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최재성 우리 정당발전위원장께서 늘 문제를 제기하고 돌파하는 역할을 하셨는데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강연하면서 김대중과 노무현이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그 동세대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앞섰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정점에 갔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 시대의 요구를 정확하게 붙잡고 끊임없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는 김대중 노무현 같은 그런 스타일의 리더가 나오는 시대는 아마 지나갔을 것이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우리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당을 이끌어왔던 지도자들이 고민해왔던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 당 전체가 고민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지금 발전시켜온 전 중대한 공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이 참여하고 당원이 결정하는 정당, 우리가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저도 개인적으로 당원 주권의 정당, 이름이 좀 안 바뀌는 정당, 그런 정당에서 정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말 그 강렬한, 사실은 다른 모든 것보다 제일 강렬한 정치에 돌아온 어떤 저로서도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께서 앞으로 펼쳐가는 정치가 더 잘 되시고 정당 발전의 성과가 나오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는 그런 시대를 여는데 더 기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민주혁대 덕분에 잘 맺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